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등기 임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도대체 왜 안 들어와 있냐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주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부채 갚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이마트의 높은 부채 비율과 그것 때문에 나오는 많은 이자 비용들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자회사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서 정리할 거 정리해서 돈 확보한 다음에 부채 좀 갚아라. 주주분들의 요구가 이게 정말 강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 변호사님 주주 제한은 굉장히 한정된 주제로 하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권고적 주주 제한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가 가져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주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경영진과 이사회에 일임을 하고 그 자본을 불려서 회사의 수익성을 내게 한 다음에 평가를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렇게만 설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신나는 퇴근길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드디어 계절이 왔습니다. 계절이 주주들이 그러니까 유권자가 인정받는 계절은 선거철이죠. 주주들이 인정받는 계절은 그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이 기업에게 바라는, 이사회에게 바라는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드디어 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주 제한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의견들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목소리를 함께하기 위해서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님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준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기업 이마트. 이름만 들어도 핫할 것 같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주가가 안 좋죠? 그래도 요즘 조금 올랐습니다. 네. 이마트가 그래도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뭐 주주들께서는 주시는 말씀이 이제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발표하고 실적도 생각보다는 좋았으니 올해는 드디어 몇 년 만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나오셨습니까? 근데 사실 뭐 요즘 한두 달 좋아서는 사실 뭐 지난 7, 8년 안 좋았던 게 만회가 안 되니까요. 주주분들이 굉장히 성이 많이 나 계십니다.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에다가 뭔가 요구를 하려 그래도 이게 어떤 거를 요구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좀 주가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데 뭐 기업이 주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영을 잘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경영을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마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윤 소장님은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마트의 현재 상황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뭐 유통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뭐 요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이 지배구조에서 기인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배구조라 그러면은 뭔가 우리는 그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님을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사실 바로 말씀 주신 그 이슈 때문입니다. 뭐 10년도 더 되지 않았습니까? 회장님께서 미등기 임원으로 계속 계시니 이제 등기 임원으로 들어오셔서 책임 경영 하시라라고 했었던 게 아직도 미등기예요? 네, 아직도 미등기입니다. 회장 승진했는데도 미등기예요? 네, 미등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등기와 미등기는? 사실 이제 뭐 등기 임원이 되어야 뭐 어떻게라도 뭐 규제를 할 수 있는 틀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미등기 임원이면 그냥 사실 저희 회사의 그냥 평범한 상무님, 전무님이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받아가신 보수에 대해서 뭐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이마트 주가가 지난 7년 동안 6토막이 났는데 이제 회장님이 받아가시는 금액은 매년 35억 에서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보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분이 내리신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등기 임원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게 주주들의 바람입니다. 맞다. 근데 시작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라는 곳에서 연구소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제 기업들의 잘못된 뭐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독단적인 경영진의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소액주주 분들이 좀 회사랑 한번 다투어 보고 싶다. 또는 좀 회사랑 대화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를 찾아오시면 이제 그것을 좀 도와드리고 좀 서비스 피를 받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경제개혁연대는 아는데 노종화 변호사님은 네.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뭐
경제개혁연대 안에서 뭐 상근하고 있고요. 네. 어. 거기서 안에서 그냥 활동하고 있어서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러 기업들이 있고 거버넌스 문제 있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리고 거버넌스로 이제 논란이 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떠올리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낮은 거랑 거버넌스가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마트가 안 좋은 거는 저기 뭐 댓글창에도 많이들 써주시는데 뭐 성장이 없다, 아이가 성장이. 그러면은 그게 그 거버넌스 이슈에 좀 진짜 악질적인 데도 많은데 그 중에 이마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기업 중에 이마트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마트에 주목을 한 이유는 한국 지배구조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사실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기 전에도 대기업에서 임원 보수 산정하는 팀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악질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임원 보수 문제가 사실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한국에서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뭐 오너 리스크, 임원에 관련된 어떤 보수 문제 이런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냐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마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포커스를 임원의 보수 쪽을 좀 잡다 보니까 그러면 등기도 안 돼 있고 실적에 비해서 예, 임원의 보수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약간 좀 서치를 하셨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노무현선님, 그 경제개혁연대는 네. 기업들은 좀 무서워하는 조직인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자료가 올라올 때마다 이제 네. 분위기가 이제 뒤숭숭한 아, 그런가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마트 상대로 뭐 해보는 건 경제개혁연대 차원에서도 처음이죠. 네,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주 활동에 참여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은 좀 어때요? 아직 반응을 직접 들었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아직은 주총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 관련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아마 회사의 대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주주들은요? 좋아하시는 네, 전반적으로 주주분들은 사실은 아직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동에 나섰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주주분들이 많으십니다만 이제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실 뭐 제가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이마트 주주분들이 모여 계신 카카오톡 방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도 보면은 조금 고액 주주분들, 장기 보유 주주분들이 많은 방에서는 좀 저희한테 먼저 고맙다, 고생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주주 제한 이후에? 사실 저희가 주주 제한을 해서 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단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네, 조금 이제 유통주에 대한 전망이 이제 좀 터널은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오르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제 회사가 좀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자사주 절반 정도를 소각하겠다고 하니 이제 최근 사실 한 1, 2주 정도는 좀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아까 전에 주주들의 철이다라고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도 1년 농사 지은 부분들을 그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저 잘했죠? 저 잘했으니까 이만큼 저희가 이만큼 받은 거 우리 나눠 가져요. 그리고 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런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어떻게 보면 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서로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주주 행동이 꼭 단기 주가를 움직이는 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또 이게 또 북치고 깽가리고 치고 하면서 네, 이게 맞습니다. 좀 시끌시끌해야 주가도 좀 움직이고 뭐 그래야 기업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뭐 그렇지 않나요? 액트에서는 이런 활동 많이 하시고 경제개혁연대도 많이 활동하시면 너무 시장에서 반응이 없으면은 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또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희가 자사주 소각 주주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제 주주 모집을 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조금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주주 제한을 한다고 이제 주주 모집을 시작한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밸류 프로그램 공개를 하면서 전량은 아니지만 약 56%의 자사주 소각도 포함된 게 아닌가라고 뭐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좋은 일 생기면 다 내 덕이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주주 제한의 어떤 키워드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마트가 이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 네, 그럼 먼저 주주 제안을 간단히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크게 5가지인데요. 그 말씀은 먼저 얘기 나왔던 대로 이제 회사가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또 먼저 이제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사업 현황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예. 그에 따라 회사의 중요한 지표를 또 선정을 하고 그 지표에 맞게 또 회사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회사가 달성해야 될 밸류업을 위해서 나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목표를 이제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사가 어떻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행했는지 그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 그 목차에 맞게 작성됐다고는 보지만 먼저 조금 약간 또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사업 현황 같은 부분을 보면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미 재무제표나 이런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회사의 지금 사업 위험 요소가 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반대로 회사가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적 우위 요소는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을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표 부분에서는 그냥 단순히 정량적인 지표 말고 이제 거버넌스 부분인데 비재무적인 지표 관련해서 거버넌스 관련한 사항도 많이 이렇게 담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제는 이제 많은 주주들이 우리 대기업 집단의 구조적인 저평가를 가져오는 것들이 거버넌스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회사 차원에서도 거버넌스 특히 이마트에서는 보수가 문제가 되니 그런 관련한 내용들도 좀 담겼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빠졌다는 게 좀 아쉬워서 이번에 저희가 제 1호 안건으로 이제 회사가 공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조금 보완해서 다시 한번 공개할 것을 이사회에 권고하는 약간 권고적 형태의 주주 제안을 하게 됐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제 권고적 효력을 갖는 주주 제안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권고적 주주 제한이 뭐예요? 일반 주주 네, 제한이 있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말 그대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 내용을 이사회에 권고한다라는 방식으로 그 주주 제안 안건대로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주주들이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들을 이사회에 반영시키고 싶습니다. 이사회가 이 주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권고하는 형태의 주주 제안이고요. 그러면 일반 주주 제한보다 약한 거 아니에요? 약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주 제한이라고 해서 만약에 되면은 그렇죠. 그 안건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권고적 주주 제한은 그것도 표결을 하나요? 표결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표결이 돼도 그냥 권고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생각해 보면 주주 제안의 안건이 이를테면 뭐 예를 들어서 주가를 올려달라 이런 주주 제안이 왔어요. 그럼 그게 가결이 됐다. 그럼 그거에 구속력이 발생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가 만약에 주주 제안을 해서 그런 주가를 올려달라는 주주 제안이 가결이 됐는데 만약에 근데 그거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속력을 발생시키냐 안 시키냐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사안들이 사실 회사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국내에서 지금 우리 법상 모두가는 아니지만 이해하는 것처럼 반드시 주주 제안을 하면 주총 승인 사항에만 한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만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류의 이를테면 지금 밸류업 사안에 대한 뭐 보완해서 공개할 것을 우리가 권고하는데 그게 만약에 보완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이건 주주 제안을 이행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이렇게 다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속력에 너무 방점을 두면 오히려 그 주주 제안이 갖고 있는 당초의 취지 이를테면 주주와 경영진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고 또 경영진이 주주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이게 하는 그게 사실 주주 제안의 큰 취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취지가 더 잘 실현되려면 이제 권고적인 효력만 갖는 주주 제한도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사실 기본적으로 주주 제한이 권고적인 효력만 갖게 하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주 제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주 제한은 딱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랬죠. 네. 이사 선임이라든지 네. 뭐 집단 투표제 도입을 해달라든지 뭐 그렇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안건만 있는 건데 여기 권고적 주주 제한은 꼭 그렇게 안건이 정해져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고 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나쁜 놈이 있어. 그 저 사람 좀 잘라주세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네. 뭐 그걸 주주 제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여기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상정되는 그런 안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제안을 해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네. 근데 이마트 밸류 프로그램 보니까 좀 뭐가 좀 많이 아쉽네요. 이게 그 뭐 자본 비용 관련한 책정도 없고 그리고 뭐 이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일종의 사업 목표 같이 돼 있는 정말 아까 말씀대로 그 IR 자료 보면 나오는 그런 네, 얘기들이네요. 네. 네, 뭐 슬픈 말씀이지만 이 주주님들의 반응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밸류업 기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이제 군인이 너무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었는데 이제 부대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 먹다가 네, 네. 사실 별로 맛있지 않은 그냥 그 근처에 피자집에서 피자만 시켜줘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너무 많은 그 주주분들이 훈련소에서 건빵 먹을 때 진짜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건빵만 줘도 너무 맛있다 하면서 이마트 주주분들이 사실 지난주에 정말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이게 좀 건빵을 몇 알 먹고 집어 먹어 보니 아 이거 내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 마스터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맛있게 먹을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한이 근데 의외로 굉장히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고 자본 비용 어떻게 계산해서 주주들한테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 꽤 체계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마트의 그 밸류업 얘기는 이거는 이남우 교수님한테 가면은 시약점 받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주주 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주 제한의 보수 심의제. 제자 들어가니까 뭔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역시 미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이제 say on pay라고 해서 임원 보수에 대해 말하라. 그러니까 주주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임원 보수를 어떻게 책정했는지 주주들에게 밝히고 주주들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미국이 한 20년 전부터 벌써 이게 주주 제한 형태로 이러한 say on pay 보수 심의제를 실행해 왔었고 이제 그게 아예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미국은 이제 이 say on pay 제도를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보수 심의를 받는 것을 역시 이제 권고적인 형태의 효력만 갖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에 주주권리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수 심의 say on pay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전적으로 보수 정책 자체를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보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임원 보수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보수 정책은 그 승인이 구속력이 발생하게끔 그래서 반드시 이 보수 정책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그 보수 정책이 폐기가 되니 다시 보수 정책을 세워서 이제 보수를 지급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후적으로 그 보수 정책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보수가 적정하게 잘 지급이 됐는지를 일종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또 사후적으로 이제 주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 보수가 적정했는지 주주들에게 검토를 받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안건을 올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처럼 권고적인 효력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주 제안을 한 건 이 그 유럽의 주주권리 지침을 많이 그 참조를 해서 회사가 일단은 보수 정책을 세우게 하고요. 그 보수 정책은 이제 반드시 주총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구속력이 발생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주총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보수 정책은 유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적으로도 그 보수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한 다음에 그것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사실 이미 보수는 다 지급이 됐고 그거를 사후적으로 검토받게 하는 것이니 예. 그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속력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못 받기보다는 권고적 효력만 갖게 해서 좀 검토를 받는 식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사실 앞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등기 임원이 이제 정영진 회장부터 뭐 이명희 총괄회장님 그리고 또 정재현 명예회장님까지 회장님들이 다 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업 보고서상 공시되는 고액보수 임원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이제 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이 세이온페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공시 대상인 그 고액보수 미등기 임원까지 포함해서 이 세이온페이 제도를 적용받게끔 그렇게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주주 제한 틀에서 보면은 그런 것까지 제한하기가 좀 애매한데 뭐 미등기도 포함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네. 뭐 주주 제한서에다가 다 넣을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권고적 주주 제한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기업의 상황에 맞게끔 제한을 좀 할 수 있나 보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세이온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의 제도 자체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정관 변경안으로 제안을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참 좋았겠지만 법률적으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런 논의를 조금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라도 회사가 한번 주주들의 힘으로 한번 정관을 변경해서 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들이 얼마 받는지는 사실 총액을 기준으로 그냥 느낌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유로 기업이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논거를 제시를 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적정하게 받아가고 있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받아갈 때 뭐 명분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라도 네.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긴 네. 하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주주 행동이라든지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일반적인 주주들이 생각하는 지배 그 구조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정유경 회장이랑 정유경 회장이랑 뭐 쪼개내 안해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기업이 또 수혜를 보고 뭐 보통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근데 이번에 그 이명희 총괄 회장의 지분이 좀 매입이 좀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은 좀 어떤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사실 정말 주주분들의 지식 수준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좋아한다. 예. 네, 이 좋아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상속이랑 얽혀 있는 문제고 예. 상속을 앞두고 뭐 이게 뭐 학술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주가 누르기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주주들이 굉장히 큰데 어찌됐든 이제 정 회장님이 이명희 총괄회장님의 지분을 얼마에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매입 가격이 당시 주가에 비해서는 20% 이상 높은 가격이었고 하니 대부분 이제 주주들의 반응은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던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해소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엄마 집은 샀으니까 상속은 이루어진 거 아니냐? 네. 그럼 주가는 안 누를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아우 얼마나 진짜 시장에서 뒤졌으면은 이런 건을 보면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참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20% 할증한 것도 저거 아니에요? 그 세금 내려면은 지분 팔고 나면은 대주주는 세금 내야 되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너무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주주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뭐 이 정도 가격으로 한 거는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도 하시고 해서 오히려 사실 저도 이 분야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주주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요즘은 주주분들이 나보다도 머리가 더 잘 돌아가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한국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분 승계가 됐으면 최소한 주가 눌러서 승계를 하려고 맞습니다. 하지는 않겠구나.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네. 경제개혁연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그쪽에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할 거니까 그렇죠. 네. 시장에서는 그냥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 어느 정도 저희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네, 뭐 두 모자 관계가 어떤가가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그냥 뭐 일상적인 거래 형태로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특별히 그거 자체가 거버넌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해달라는 안건이 뭐 사실 저는 공감합니다. 자사주라는 게 소각할 목적이 아니고서 들고 있을 이유가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직원에 대한 풍성한 네. 스톡 옵션.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없이 52시간 넘게 일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자사주 소각을 전량 자사주 소각이라는 그 저기가 사실은 조금은 좀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냥 어느 기업에나 시즌이 되면은 할 말 없으면 자사주 소각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업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있으니까 뭐 한 절반 정도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이마트가 자사주를 왜 가지고 있는 거며, 이게 또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소각을 이번에 전량을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밸류업에서는 절반을 하겠다 그랬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질문을 하셔서 저가 오히려 역으로 여쭙고 싶었어요. 네. 도대체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최근 몇 년 동안 매입했었던 자사주 도대체 왜 소각을 안 하고 있는지 사실 저희도 궁금한 상황이었고요. 이게 사실 저희는 안건을 정할 때 저희 액트는 저희가 이제 또 경제개혁연대랑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안건을 저희는 주주 제한 안건으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자사주 소각을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저희 경제개혁연대도 기업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경제개혁연대께 요청을 드린 거고 주주들이 여기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주분들께 댓글을 달아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주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주주 환원하겠다고 하고 자사주 지금 저거 들고 있는 거 왜 소각 안 하는지 좀 묻고 꼭 주주 제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사실 이 주주 제한을 한 저희도 모르겠고 이 원인을 알 수 없게 들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너네가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한 거라고 한다면 응당 소각이 끝나야 이것이 환원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라 이런 취지로 주주 제한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하나 덧붙이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좀 이렇게 두 분 더 세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착해 보이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네. 이게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건 이제 주주총회가 시작되면 뭐 네. 그리고 이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도 시작이 되고 캠페인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될 거고, 오늘 좀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법상 그리고 법상 보면은 그 자사주를 취득할 때 뭐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공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시를 할 때 이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주식 보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별도로 소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딱 그 주가 안정화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각을 원하는 건데, 사실 이마트도 하나 약간 그 전력이 있는 게 그렇게 2018년, 2020년이었나요? 이렇게 취득한 것 중에 한 번은 대부분을 이제 네이버와 그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하면서 상호주. 예, 상호주를 체결을 해버렸죠, 사실. 근데 뭐 일단은 그 전략적 제휴를 하는데 반드시 상호주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애초에 공시를 할 때 이 자사주를 상호주로 전략적 제휴를 위한 상호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공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더라도 주주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상호주로 또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회사가 우호 지분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있다 보니까 그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에 따른 그 주가 부양 효과, 주주 가치 제고 효과가 제대로 이렇게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56% 소각하겠다라는 계획을 보면 예. 또 그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나머지 46%는 또 반대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냐? 그게 조금 약간 행간에 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이미 밝혔다면 그 더 이상 이렇게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그냥 전량 소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예,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배당이라든지 자사주를 이렇게 소각하는 거를 마치 이게 주주들한테 떡고물 주듯이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떡고물이 있어야 떡고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떡고물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뭐라 그럴 때 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좀 나눠서 주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뭔가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뭐 그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줄 거면 바로 줘야죠. 네, 저는 왜 기존에 그렇게 쌓아놓고 있었던 거를 바로 안 주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렇게 주실 거면 사실 뭐 들고 있으면 자사주를 들고 있음으로써 어떤 전략적인 가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뭐 언젠가 좀 나눠서 또 불만 있을 때 나눠줘야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면 어차피 줄 건데 일찍 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주주들은 빨리 받으니까 좋고 서로에게 좋은 것인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단타 치고 나갈 사람들 있으면 다음 사람 들어오면 좀 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사주라는 게 사실 기업 가치로 보면 자사주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렇게 떡고물 주듯이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 가치에 영향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딴짓만 안 하면 되는 건데 딴짓을 하니까 문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떡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이 한 3.9% 정도 되는데 그중에 2% 이상을 소각을 이번에 하겠다. 소각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네. 했습니다. 최저 배당 25% 상향. 이 정도는 좀 어떻습니까? 배당 성향에 대해서? 배당 성향 25%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사실 주주들의 반응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요거는 경제개혁연대랑 이제 여기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도 있어서 주주들은 아직은 그래도 자사주와 배당 이야기를 하시는 걸 가장 좋아하니까 배당도 주주 제한 안건으로 놓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이마트 주주분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사실 뭐 사정으로 보면은 우리 이마트도 어렵지만 최대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뭐 우리보다 딱히 저 상황이 낫지도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데 어렵죠. 네. 롯데쇼핑이 주는 것만큼은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 우리 회사가 현금도 재무제표상에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더 많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그 사업 실적이 롯데쇼핑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롯데쇼핑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회사가 또 공교롭게 지금 현재 주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쇼핑에서 준다고 하는 정도 금액, 롯데쇼핑은 그 3,000원대를 미니멈으로 현재 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2,000원을 주고 있으니 불만스럽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500원을 올려준다니까 25% 늘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액수를 보니까 주당 2,500원?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직 낮은데? 이런 반응들이 좀 많으십니다, 주주분들은. 근데 보니까 그렇긴 하네요. 이마트가 72,600원에 아까 2,500원이고 롯데쇼핑이 59,600원 시가 기준으로 봤을 네. 때는 그거보다 3,000원 주니까 배당 수익률을 따지면 롯데쇼핑이 훨씬 높긴 하네요. 낮습니다. 네. 롯데에도 돈이 없을 건데. 네. 근데 그 권고적 주주 제한이나 주주총회 보수 심의제가 좀 낯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홈플러스 무시하냐? 홈플러스는 그 MBK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주주 제한, 권고적 주주 제한과 주주총회 보수 심의제 주주 제한을 받아들인 기업들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주주 제한 자체도 사실 주주 제한 자체가 거의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권고적인 주주 제한을 먼저 하기보다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논란이 좀 되니까 그러면 정관상 마치 보수심의제를 정관상 창설하는 것처럼 일단은 이번에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다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관상 권고적인 주주 제한권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정관상 먼저 창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고적 주주 제한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뭐 KT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다른 안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회사 측하고 협의가 돼서 예. 이제 주주 제한이 되기 전에 이렇게 뭐 주주 제한 안건이 아니라 회사 안건으로 합의가 돼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주들의 권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주 제한으로 안건으로 이제 올렸지만 아무래도 정관 명령은 특별 결의 사항이라서 이제 그냥 특별결의. 일반 결의, 그러니까 일반 주주들만의 힘으로는 사실 통과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정관상 근거가 없어도 우리 법상 주주 제한 역시 법률적으로 분명히 명시된 주주의 권한인데
권고적인 형태의 주주 제한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 상법이 무슨 형법이나 이런 것처럼 뭐 법외로 정한 것만 된다 이런 취지의 법률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내에서도 이런 주주 제한이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주주 제한이 그 이사회나 경영진의 재량적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솔직한 생각으로 주주 제한이라는 게 뭐 되게 필요한 제한이긴 하지만 되게 딱 정해져 있는 룰이 있는 거고, 주주가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 되게 딱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에게 바라는 거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주주분들 만나 보시면은 소장님, 그 이마트에 대해서 좀 뭘 이렇게 바라십니까? 이게 지금 하신 거는 제가 굉장히 착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월급 얼마 받는지 하고 이게 뭐 밸류 공개를 권고하는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만 있길래, 근데 사실 이게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지만 불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주주 제한만을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주들은 이마트에 뭘 바라더라 라는 그 주주들의 목소리를 한번 대변해 주시죠. 네. 왜 한숨부터 쉬십니까? 네. 사실 이게 좀 껄끄러운 게요. 예. 사실은 주주분들께 정말 많은 의견을 받았고, 뭐 또 내일 3% 나갑니다. 뭐 무슨 얘기 하고 올까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절반 이상은 회장님과 관련된 얘기들이라 뭐. 근데 거기서 사실 그 맹목적인 비난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다 소화할 필요는 그렇죠. 없는데, 네. 그러니까 소장님이 또 이제 그런 쪽에 워낙 오랫동안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는 정영진 회장님이 좀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얘기들 중심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등기 임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 도대체 왜 안 들어와 있냐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좀 주주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거는, 지금 주주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거는 부채 갚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사실 뭐 지난달에 이제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이제 이남우 회장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빚부터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논평 한번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이마트의 높은 부채 비율과 그것 때문에 나오는 많은 이자 비용들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약간 자회사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셔서 제발 이제 쓸데없는 새로운 사업 하지 말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돈 확보한 다음에 부채 좀 갚아라. 사실 지금 주주분들의 요구가 이게 정말 강하십니다. 특히 어떤 주주분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제 밑에 다른 주주분들이 이 말이 맞다라고 많이 다르신 게 뭐냐면, 도대체 삼성생명 주식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네. 이거 매각하면 우리 부채 거의 다 갚을 수 있다. 이거 갚은 다음에 우리 아주 건강한 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들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지적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제 주주분들의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왜 들고 있는 겁니까? 그 보험회사 주식은? 뭐 다 넓은 반개 가족이니까 들고 계시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었던 거는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연관성 없는 자산이나 아니면 사업들 좀 접어라. 와이너리 이제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와이너리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사업 매각에 대한 니즈가 정말 강하셨고, 사실은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됐을 때 많은 주주분들이 처음에는 자사주 절반 소각해준다고 막 너무 좋다 이랬다가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급 식은 게, 근데 정작 우리가 듣고 싶었었던 뭐 현금을 확보해서 빚을 갚는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좀 방만하게 경영되어서 좀 성과가 안 나고 있는 신사업들을 이런 거는 좀 쳐내겠다는 내용 없이 이거 알맹이 없는 얘기 아니었냐, 우리가 자사주 반 소각해 준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주주분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확실히 이제 주주분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구체적인 걸 요구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단순히 주가 올려라, 배당 달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사업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마트가 사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마트가 훨씬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주주들의 마음은 기업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만 뭐 비난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기회가 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세상에 자기가 너무 싫은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쵸. 사실 뭐 가끔 있어. 네. 욕하려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있긴 뭐 있어요. 경영권 분쟁 터질 것 같다고 하니까 뭐 단기 차익 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회사는 정말 투자하기 싫어라는 회사는 안 투자를 하시고요. 적어도 조금 좋게 보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 기업의 팬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해도가 높으시고요. 오늘 제가 조금 드리고 가고 싶었던 말씀은 정말 개인 주주들의 인식 자체가 3년 전, 5년 전이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이쪽 업계로 들어온 거는 얼마 안 됐고 대기업 소속 연구 조직에 있었습니다만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그리고 제가 박사를 하던 그 이전 시기만 해도 주주 제한이라고 하면 배당, 그쵸.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조금 뭐 회사랑 싸워보려는 사람들은 이사 선임 이사선임. 이거가 거의 끝이었습니다. 이 내용밖에 없었는데 올해 저희가 많은 주주연대를 상대를 하면서 뭘 회사에 요구를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불만이 있는데 정관 몇 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관. 이런 오. 식으로 저희들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러면 저희가 오히려 그건 너무 내용이 세서 그렇게까지는 못 바꾸고 요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는 걸 주주 제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상담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주분들의 이해도가 높으시고요. 네, 주주 제안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 이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마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뭐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라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사실 이마트가 왜 삼성생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다 알죠. 그러면서 모르죠. 그냥 뭐 가족이니까 들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좀 전에 와이너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와이너리 그럼 이마트가 왜 들고 있냐? 그 뭐 셰이퍼 와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산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회장님이 그쪽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산 게 아닐까라고 다들 추정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주주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겨났던 비즈니스들은 주주 입장에서는 좀 빨리 정리해서 부채를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솔직한 입장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네, 사실 그게 주주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쿠팡이나 뭐 이커머스 때문에 좀 힘든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코스트코나 이런 데가 뭐 이커머스하고 뭐 그런 걸로 유명하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왜 코스트코나 월마트는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왜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그렇게 주가가 안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주주분이 저한테 엄청 길게 메일을 보내신 거에서 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게 있었어요. 예. 자기는 이마트 무슨 뭐 회장님이 35억을 받아가시고 이런 거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마트를 7년 동안 들고 있는 주주인데 7년이요? 네, 6분의 1 토막. 네. 이마트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일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주주분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희가 옮겨 적겠습니다. 그 주주분이 하신 말씀이 한때는 G마켓 인수하고 이커머스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한국의 이베이처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돈도 많이 썼죠. 그래서 그쪽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서 성과가 잘 안 나고 하니 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의 본업 경쟁력은 오프라인 마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충실하게 해서 수익성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주주님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 많이 말아먹었고 이제 본업이라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 뭐 이것도 차라리 낫다. 뭐 그동안 나간 돈이 아쉽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주분이 참지를 못하시고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신 게 아니 그런데 작년 연말에 다시 알리바바랑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프라인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었던 방향이랑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는 너무 묻고 싶다. 회사가 5년 뒤 10년 뒤에 이마트가 어떤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를 그리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내가 7년을 들고 있고 지금 전체 투자금의 70% 이상을 날렸지만 미래가 안 보여서 이제는 정말 팔고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 길게 편지를 쓰셔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 말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장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내가 반토막이 날 때도 들고 있었던 이 주식을 결국에는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와, 근데 그 주주분은 정말 이마트를 면밀히 보셨던 분이네요. 저도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뭔가 세상이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서 경영을 바꿔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머스 쪽을 한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 뭐 누구나 다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근데 물론 잘했어야 되는데 잘 못한 게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본원적 경쟁력 관련해서도 이마트가 워낙 그 공급망 쪽에 장악력이 좀 강하니까 본원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리바바 나왔을 때 또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주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그거 발표 나니까 10%씩 빠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참 이 얘기는 주주 제한도 주주 제한이지만 좀 이 방송 자체를 그 이마트 이사회라든지 경영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노 변호사님, 이게 네. 주주들이 뭐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하는 과정들을 꽤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이게 사실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주 제한은 굉장히 한정된 주제로 하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권고적 주주 제한까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 주주와 경영진, 이사회가 가져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너무 착하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주식회사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를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는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을 투자해서 경영진과 이사회에 일임을 하고, 그 구체적인 건 더 전문성이 있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절히 그 자본을 굴려서 또 회사의 수익성을 내게 한 다음에 그거의 성과를 이제 주주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죠, 전통적으로는.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렇게만 설정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죠. 그래서 뭐 대리 문제들이 일단은 발생을 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의 권한을 좀 잘 보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경영진인지 아니면 지배주주라고는 하지만, 지배주주라고 하면서 이제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는 그 지배주주 일가가 보면 사실 지배주주라고 하기도 조금 민망한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이제 회사에 더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그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더 집중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게 이렇게 이해관계가 맞지 않게 되고, 또 네. 그 일반 비지배주주들이 지배주주 때문에 침해를 받고 또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맥락을 보면 이제 주주 간에 비례적으로 그 이익이 보장되도록 주주 충실 의무 같은 것도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주주와 경영진의 관계로만 이 주주라는 그 어떤 법률적 실체의 위치를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지금 우리 자본시장과 뭐 기업과 주주 간의 관계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경영 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주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그 경영진과 이사회의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 사람들이 회사에 충성하기보다는 사실 지배주주에 더 충성하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일반 주주들의 권한도 대폭 보장이 돼야 되고, 그게 가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이 주주 제한권을 그 강화해서 이 주주 제한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빙다리 아빠지님도 되게 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출연자분 인상이 너무 선해 보여요, 유유. 소장님,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취재하다가 예전에 그 주총 분위기라든지 주주 대하는 태도에 비하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그런 취지에서 나 옛날에 이런 데도 봤다, 뭐 그런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은 에피소딕하게 좀 하나 해주시면은 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발언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그것은 정말 대기업 한정이고요. 예. 네, 정말 중소상장사에서는, 오늘 사실 이마트 얘기하러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이마트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예. 중소상장사에서는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당장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겪었습니다. 저희 액트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한국 자본시장은 지금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위법, 불법 주총입니다. 불법 주총. 네. 주총 자체가 불법. 네, 주총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 주총 자체가 이름 까시죠. 네, 이름이요. 네, 제가
그 고소당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된 대유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오래된 농비료 기업으로 뭐 성장성은 없어도 안정되게 돈을 버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었는데 사실 이제 기업 범죄자 집단들이 들어가서 많이 해먹으면서 결국에는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된 종목이었는데요. 대유가 상장 폐지로 가기 전에 마지막 임시주총이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예. 당시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어떻게라도 회사를 살려보려고 이사들 자기들이 미는 이사를 좀 집어넣으려고 하고 저희 액트를 통해서 표도 많이 모아가시고 또 본인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서면으로도 표도 많이 걷고 했었는데요. 2024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슬펐던 게 그 주주분들이 걷어가신 주총 위임장을 회사 직원이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 네. 이건 영상도 있고 저희가 KBS 기자님께 그 제보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그 위임장 표 넣은 거를 직원이 네, 들고 튀었다고요? 동의남을 들고 튀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러면서 진행을 하면서 아니 이게 훔침을 당했네? 더 이상 주총을 진행을 못하겠고 저 위임장이 없어졌으니 저 표는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으니 받아들이질 못하겠네? 그러면 이 나머지 남아있는 표만 가지고 의결합시다. 이렇게 해서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들이 전부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끝나게 되었고요. 지분율은 그 이길 수 있는 지분율이었어요? 지분율은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저희 액트를 통해서 전자위임하신 분들의 주식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예. 서면으로 받으신 분들 주식수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상대가 얼마를 모았을지는 이제 대충 감이 오기 때문에 이건 가기 전에 압니다. 저희처럼 주총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9시에 시작하기로 한 주총이 1시, 2시까지 시작을 못하고 있으면 100% 안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의결권 조작 같은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저희가 가져간 의결권 위임장들 중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걸 걸러냅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윤태준인데 빠르게 서명을 해서 윤태중처럼 보이게 썼으면 이 사람은 윤태중 씨네? 하고 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면 이제 조금 저희 표가 날아가지요. 뭐 이거는 뭐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굳이 따지면 뭐 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받는데도 자기들이 지고 있으면 저희한테 위임하시지도 않고 회사가 걷지도 않은 위임장에 가짜로 자기들이 가짜 위임장을 만듭니다. 가짜 위임장을 만든다고요? 네. 몇 년 전에 우리 회사 주총의 의결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주민등록증 4번 같은 거를 이용해서 신분증 붙이고요. 있겠죠. 예. 네. 그런 다음에 사인 가짜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표가 더 많도록 한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면 2시 정도에 개표가 늦어졌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너무 많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랑 저희 회사 사장님의 대표 선배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4년 5년 전에 40%의 지분을 모아가서 회사를 한번 장악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회사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YM이라는 경상도에 있는 조그만 그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이분이 회사를 상대로 한번 뒤집어 엎었다가 4년 5년이 지났는데 그때 회사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서 다시 주주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시다가 저희 액트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출사표에 해당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에 내가 이런 이유로 표를 모으겠다라고 쓰신 거를 보면 뭐라고 쓰셨냐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표를 많이 모아가지만 한 2번은 질 겁니다. 왜냐 회사가 위법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묻는 소송을 제기를 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에서 공정한 제3자를 주총 의장으로 선임해 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주총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경영권 가져옵니다. 수익주주분들 몇 번 지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면 경영권 장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보신 분은 아는 겁니다. 회사는 100% 편법을 쓸 것이고 저희는 소송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한국의 사실 중소형 상장사에서는 매일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5분 남았는데 진작 이 얘기 시작할 거다. 저도 취재하러 갔다가 네. 취재하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회사 쪽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취재하는 사람 나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취재하는 사람을 의결권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럼 밖에서 볼게요. 그랬더니 문 닫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좀 등치 막 이렇게 되신 분들 이렇게 부르더니 야 기자님 보실 수 있게 문 뜯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문 뜯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그분들도 하도 그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좀 용역 하시는 분들을 좀 불러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법 주총이면은 법원 가가지고 판결 받아서 번복은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괴로운 것이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저희 액트를 통해서 모아간 전자 의결권 위임장을 제안을 하고 이긴 셀리버리라는 지금은 상장 폐지된 한때 셀리버리. 코스닥 10대 기업이었었던 바이오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모아간 전자위임장의 흠결을 얘기를 하면서 의결권을 제안을 하고 회사가 밀던 이사를 선임을 시켰는데 거기는 끝까지 소송을 가서 액트 전자위임장 이거 합법인데 어떻게 의결권 제한을 하냐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때 선임된 이사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끝까지 소송 가시면 이길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소송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백만 원, 사실 1,000만 원 넘어가는 소송 비용에 1년, 2년을 싸우고 회사가 위에 항소하고 상고하면은 2심, 3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3년씩 들면서 몇천만 원을 태우면서 회사랑 싸울 만한 주주분은 정말 회사에 원한이 심하신 분 아니시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아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위법 주청을 해도 나한테 재판까지 걸 정도로 돈을 자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태울 주주는 없어. 그냥 진행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 이런 주총까지 봤다 시리즈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뭐 시간은 없지만 너무 흥미로워서. 아, 네.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습니다. 뭐 그 지방 주총을 가시면요. 사실 주주분들이 5명도 안 오시는 그럴 수 주총회가 있죠. 거의 네, 대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회사 그 노조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업계 분들이 오셔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저희 밀치시고 이러는 경우는 너무 많고요. 네, 일일이 다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사실 저희 소액주주 플랫폼이 그래서 3월에는 약간 저희도 용역업체처럼 변모합니다. 이제 소액주주연대가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서 저도 사실 곱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그렇게 무서운 분들이 저희를 위협하고 그래도 저나 저희 회사 대표님이나 저희 직원들은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같이 욕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주주연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아, 나는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같이 간 저 친구들이 같이 욕해줘서 그나마 살았다. 뭐 나아진 건 없지만 속이라도 후련했고 검사인 보고서에 둘이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웠던 거 적히게 됐으니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입마트 주총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없고, 근데 이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기업 가치가 정지현 회장님도 주식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그만큼 산 거만큼 주가가 올라가면은 자기의 자산도 증식되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주식은 많이 모으셨습니까? 아, 저희 이마트요? 네, 네. 네, 현재 저희 액트 안에 들어와 있는 주주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이마트 지분은 2%가 약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마트 주식을 많이 들고 계신 분께서 주주 대표로 선출이 되셨고, 이제 그분께서는 워낙 많은 금액을 이마트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많이 물려 계셔서, 본인 말씀으로는 지금보다 한 2.5배 될 때까지는 자기는 안 팔고 주주연대를 한번 이끌어 보고 싶다. 그래서 액트 안에 3%, 5% 모일 때까지 한번 싸워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저희 액트 안에 4, 5%의 이마트 지분이 모여 있는 것도 꿈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싸운다라기보다 같이 성장하는 거겠죠. 네. 싸워서 이긴 사람,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성장하는 거니까 뭐 이마트라고 해서 성장 안 하고 싶지 않을 그 거고.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사실 싸운다는 표현 제가 잘못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던 주주들이 회사가 입장을 바꾸시고 마음을 여시면 갑자기 팬으로 돌변하는 경우를 저희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보죠. 예. 네, 저희 이마트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목소리 좀 들어주시고 빚 갚으시고 안 좋았었던 사업들 정리하신다고 하면은 사실 저희 주주들이 회사를 지켜드리고 회장님 팬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정화 변호사님도 이제 네. 경제개혁연대에서 경제개혁연대 입장에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주주 제한이 실제로 통과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 제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마트 지분 구조를 보면 사실 지분 구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제일 나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정영진 회장님이 이제 28% 정도 갖게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한 10%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라고 공시가 되어 있는 게 작년 반기 기준이지만 거의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주들이 잘 모이고 본인들의 그 권리인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주주 제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통과될 수도 있다. 충분히 주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사실 그 집중 투표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관 변경안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대규모 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라고 해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정말 그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주주분들이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권리를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님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윤태윤 소장님과 함께 이마트에 대한 주주 제한 내용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저는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장사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할 만한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한 성과를 나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주주총회 시즌이 되면은 1년 동안의 성과를 함께 기뻐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좀 더 안 좋았으면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보면 더 좋을까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게 주식 투자의 즐거움이고 이게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와 경영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버넌스가 항상 주주와 어떤 경영진, 대주주와의 그 갈등 구조로 비춰지지만 언젠가 우리나라도 다양한 지배구조 변화를 통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그리고 경영진들이 함께 웃는 1월, 2월, 3월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